춘추 전국시대의 국가통계관리라고 쓰고 산국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산국궤라는 제목은 관중이 관중 혹은 관중의 제자들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통계의 옛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궤는 여기서 어, 수레 바퀴 자국들이죠. 그러니까 수레 바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이제 전차 만승의 나라, 전차 천승의 나라로 구별하였듯이 이 국궤라 바로 나라의 요즘으로 치면 GDP 같은 것. 그래서 산이 앞에 있는 이 산은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산자의 옛말로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 영어로 통계의 어원이라고 하는 스타티스틱의 어원이 스테이트 어리스메틱과 같은 말이 되겠죠. 국부를 계산하다. 나라의 부를 나라의 부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이 관중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얘기로 나눠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춘추전국 시대의 국가통계관리입니다. 제환공과 환중, 관중의 군척 국정철학, 국가통계관리체계, 그다음에 이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시사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선 제환공과 관중의 시대인 그 당시 지도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진나라, 서쪽입니다. 서쪽 끝에. 그래서 보면 서융 이렇게 서자 붙고 서쪽에 오랑캐 이런 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쪽 동쪽 끝이 여기 제나라입니다. 제나라와 요 밑에 보면 노나라 인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제나라 이게 관중과 제왕공이 이제 무대였고 요 노나라 공자님의 무대였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놓고서는 그걸 또 읽고 넘어갔습니다. 이 초상화가 바로 제 트위터 풀픽으로 쓰고 있는 관중의 초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죠. 관중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름은 이오, 그래서 관이오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중, 그래서 관중이죠. 시호는 경이라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생물연대 물론 불확실이지만 대략 서기전 725년에 태어나서 서기전 645년에 죽었다. 이거 몇 살로 돌아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서기전일 때는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700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640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55년, 여기다가 25년 더해주면은 80세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집정한 시기도 역시 685년이니까 685년부터면은 40살 됐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재상을 했을 여기만 기간이 또 역시 한 40년 됩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서 이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관중과 그 포수, 그래서 관포지교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래도 포수가에다가 한 명 더 소홀 이 세 사람이 이제 오고 이 사람들도 무슨 삼총사인가요? 그래서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인생 역정 중에 보면은 우선 장사를 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한 다음에 이제 이건 큰 꿈이 이제 돈으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었겠죠. 관직에 지출했는데 그때마다 세 번씩이나 쫓겨납니다. 인생 막장이죠. 세 번씩이나 이제 전쟁의 용병으로 이제 가지만 이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이 장사할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관포지기에서 이익은 다 관중이 챙기더라. 그래서 포수가가 변명해 주기를 걔는 지금 집안이 어렵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주고 또 세 번 군대 나가서 이제 도망갔을 때 그때는 또 이렇게 핑계를 대주죠. 비겁하다고 그러니까 노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고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고 이 제희공 제양공의 아버지이며 공자규나 소백의 아버지인 발탁돼서 공자규에서 승노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자기들끼리 그 권력 구도를 보고서 이
몸을 이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규가 이제 둘째 아들이고 소백이 셋째 아들인데 이 아마 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얍삽빠른 이 관중은 소울과 함께 둘이서 공자규를 맡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백이 이제 또 물론 그 아주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보험 차원에서 포수가한테 떠맡기죠. 그러니까 2대 1로 사실상은 공자규가 제양공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공자규나 소백의 이복형인 그 제양공이 뭐 갖은 스캔들 끝에 죽고 나니까 양쪽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뛰어 올라옵니다. 뛰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그 공자규를 모시는 이제 관중이 먼저 열심히 뛰어가서 앞서가던 이제 소백 쪽을 갖다가 따라잡죠. 그러고서는 화살을 쏘아서 이 관중의 화살을 쏘아서 이 소백의 허리띠를 맞춥니다. 완전 드라마 같은 얘기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살로 이제 허리띠를 맞췄는데 쓰러진 척하고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이제 포수가의 말을 듣고서 죽은 척하고 있었더니 그 관중 쪽에서는 이제 안심을 하고 천천히 가도 된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소백이랑 다 뛰어가서 먼저 성에 도착을 해서 제나라 성에 도착을 해서는 이제 깃발을 꽂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둘 다 이제 반란군이 돼서 당장 이제 그 공자규는 자살하고 소홀은 또 이제 그 불쌍한 주군을 혼자 저승길 보내기 미안하다고 해서 함께 자살합니다. 제왕공의 입장에서야 자신에게 활을 쏴서 허리띠를 맞춘 관중을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포수가가 말립니다. 포수가 이 그냥 패자로 머물겠다면 관중을 죽여도 좋지만 소위 왕업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중을 품어야 안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제왕공이 도량이 정말 왕업을 이룰 만한 제목이 되는지 그 말을 잘 충고를 듣고서 거꾸로 노나라에다가는 자기가 직접 손수 죽이고자 하니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관중은 나는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노나라에도 바보만 있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는 2박 3일 동안 무려 2박 3일 동안 관중과 제환공은 밤새도록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그래서 800년 제나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잘 알려진 이야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중이 여기 이제 관중이고요. 관중이 여기 그 우산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이제 제왕공입니다. 활이 활처럼 보입니까? 제가 이제 여기 관중 저 이름을 써놨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 제왕공이 이제 화살을 맞고선 죽은 척하고 숨어 있는 모습이죠. 제가 여기다 또 소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관포지교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그림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관공이 그 관중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랑하러 잘난 척하러 그 연회에 소위 외국 사진들을 외국 왕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장소에 갔다가 조말한테 그대로 그냥 칼을 찔 뻔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 훔쳐간 땅을 도로 내놓으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냥 당황해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는데 관중이 줄 거 줘라 도로 줘라. 아마 본인 생각에는 말도 안 듣고 그랬으니까 얄밉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말을 잘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체면을 살려줬던 그런 행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관중서, 제왕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조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왕공과 관중에 대한 얘기는 대략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 이 관중의 그 국정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냐? 치국편 나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왜 그러냐? 부유하면 고향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중시하게 된다. 고향을 편안하게 여기고 가정을 중시하면 또 윗사람을 공경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더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다스리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해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왕은 백성을 늘어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이 생산에서 특히 식량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공업, 사치스러운 장식물 만드는 일을 금하고 농사를 중시했다. 왜냐?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공업이나 사치스러운 장식물 만드는 사람은 하루를 일하면 닷새를 먹지만 농부는 한 해 동안 일해도 가족은 미개 살리기에 충분히 하지가 못하더라. 따라서 이 일이 반복이 되면 백성은 농사를 버리고 상공업에 휩쓸게 된다. 농사를 버리고 상공업에 휩쓰면 농토는 황폐해지고 나라는 가난해진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뭐 파생금융상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민편에 보면 국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영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공사가 잘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고 토지가 모두 개간되면 백성이 거기 싫어도 머물러 살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치욕을 알고 윗사람이 법도를 준수하면 육친끼리 도타와지고 예의 염치를 널리 베풀면 군주의 명령도 잘 지키게 된다. 자,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힘쓰지 않으면 재물도 생기지 않고 땅의 이로움을 개발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창고가 차지도 않는다. 들판을 황무지로 놔두면 백성은 나태해지고 윗사람이 재물을 쓰는데 절도가 없으면 백성은 난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치하고 교만한 것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은 문란해진다. 그 다음 얘기. 목민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순. 네 가지 반드시 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거,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 민심을 따르면 정치가 강하고 거스르면 정치가 피폐해진다. 백성들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 한번 보죠. 근심과 고생을 싫어한다. 즐겁게 해줘라. 가난과 비천함을 싫어한다.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라. 위험에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 안전하게 보존해라. 이거 우리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죠? 자신이 죽고 후대가 끊어지는 걸 싫어한다. 근데 요즘 애 안 낳습니다. 나는 그들이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잇도록 화육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이 원하는 네 가지를 채워주면 멀었던 사람도 저절로 가까워지지만 백성이 싫어하는 네 가지를 행하면 가까웠던 사람도 배반한다. 백성에게 주는 것이 도리어 받는 것이다. 이거 아주 뒤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 특히 관자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목민편에 보면 또 육친옥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신하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신하를 제대로 쓰는 군주가 없는 게 문제다. 인사 문제. 자, 천하의 재물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때에 따라 힘써 할 일을 아는 사람은 관리로 세울 만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은 장관을 맡길 수 있고 때에 따라 힘써 할 일을 깊이 알고 인물 등용에 밝으며 관리를 적재적소에 잘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군주로 맡길 수 있다. 요즘 얘기 아닙니다. 2700년 전 얘기예요.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게 곡식이라면 한 번 심어서 10번 걷는 게 나무고 한 번 키워서 100배 이상을 얻는 것이 사람이다. 자기 관중 같으면 내가 인재를 키우면 귀신같이 그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니 나라 다스리기를 귀신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군주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승마편의 무사시, 시장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조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은 재화 유통의 중심지다. 따라서 모든 재화가 저렴하면 부당한 이득이 생기지 않고, 부당한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온갖 일도 잘 되고, 온갖 일이 잘 되면 모든 물자의 쓰임도 절도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의 일이란 사려 깊은 생각에서 생산되고 노력을 다하면서 성취하고 오만함에서 실패한다. 그러므로 시장은 그 나라의 치란을 알 수 있는 곳이고 물자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곳이지만 많고 적은 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당시 옛나라의 유적이라고 그럽니다. 담장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그 모형도죠. 그 당시 임치성, 제 나라의 수도였다고 하는 임치성의 모형도입니다. 이렇게 국정철학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그럼 실제로 우리 통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가 통계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느냐. 국가 통계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목으로 잡았던 산국계를 바로 우리 국가 통계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국부 통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2박 3일 동안 문답을 나누는 중에 황공이 관자에게 물어봅니다. 청컨대 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게 청문 묻건데 물어보겠습니다. 관리할 관자죠. 그래서 국괴 나라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밭에는 통계가 있고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재정 관리 얘기를 했는데 통계 얘기를 합니다. 물품 소비에도 통계가 있고 백성의 일상 비용에도 통계가 있고 전폐에도 통계가 있고 고을에도 통계가 있고 나라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입니다. 불통어괴수. 그러니까 숫자를 제대로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통계에 능통하지 못하면 불통하면 그러면 그러면서도 위국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불가하다. 확실하죠? 그럼 이 국가 통계를 제대로 산출했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또 역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현장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상산의 동쪽과 황화와 여수 사이에는 작물 생장이 빠르고 쇠락이 늦어서 오곡이 번성하고 잘 성숙하는 듯. 4개월에 걸쳐 심고 연간 5번에 걸쳐 수확한다. 중간 정도의 작황에도 1무에 2가마가 나고 농부 한 사람이 곡식 200가마를 수확한다. 지금 창고가 텅 비고 백성은 축적한 게 없어서 농부가 자식을 팔기까지 하는 것은 나라의 백성의 이익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백성의 이익을 고르게 하는. 그러면 선왕은 농부와 선비와 상인과 장인 네 직업의 백성이 요거 사농 공상입니다. 각기 노력을 하여 그 결과물을 서로 바꾸게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서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르니까 한 해가 끝났을 때 이익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노력은 똑같으면서 노동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은 또 균등하게 남아야 된다. 요거 사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옛말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백성에게 배나 취하는 세금 징수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관세죠. 관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다음에 부고의 특사물을 징수하는 거, 이게 다 조용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10분의 1의 농지세금, 이게 조죠. 그다음에 이게 용에 해당하는 게 여기 안 나옵니다. 용은 이게 보통 이제 서비스 용역이니까요. 이 특산물 징수하는 게 또 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용 조할 때 앞에 조, 뒤에 있는 조예요. 땔감이나 수레를 모는 부역, 이게 바로 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용조라고 했을 때. 해왕편, 이건 소금 얘기입니다. 10명의 식구가 살면 10명이 소금을 먹고 100명이 살면 100명이 소금을 먹는다. 한 달 동안에 보면 성인은 남자는 5대, 여자는 3대, 어린아이는 2대 남짓 소금을 먹더라. 만대 전체가 있는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인데 이게 그래서 전차 만승의 나라라는 말이죠.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날마다 한 200만 전 정도를 세금으로 거둘 수가 있더라. 10일이면 2천만 전, 한 달이면 6천만 전을 징수한다. 그래서
이 천대 전차 있는 나라에서는 또 따져보니까 한 달에 산마다 30전을 징수해서 3천만 전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더라. 통계 계산하는 겁니다. 이 또 관중의 큰 업적 중에 하나 이제 복지 체계를 세웁니다. 복지 체계를 어떻게 세우나 이 9가지 정책을 펴는데 40일째 되는 날까지 9가지 시의 정책을 폈다. 그랬더니 노인은 어른을 모시는 거 이걸 노노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 자유라고 그럽니다. 고아들을 구휼하는 일 휼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 양칠 홀로 된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 합독 여섯째는 병든 사람을 위문하는 거 문병 곤궁한 사람을 살피는 거 통궁 흉년 때 고용인들을 보살펴 좋아지는 일 아홉째는 유공자들의 보훈하는 거 그게 접죠. 지금도 잘 다 못하는 거죠. 그 이때 27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럼 그 통계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말하자면 이 기본 계획을 얘기했더니 여기다 대해서 이제 실행 계획을 좀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관중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요즘의 통계 조사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의 밭 면적이 얼마냐, 일상생활비는 어느 수준이냐, 양식 가격은 얼마냐, 어떤 현의 인구는 얼마냐, 밭은 얼마냐, 화폐 발행은 어느 정도고 합당하냐, 양식 가격이 얼마며 화폐 유통량과 서로 맞느냐, 1년을 통틀어 인구가 소비하는 양식을 계산한 뒤 그러면은 나머지 여축이 생기겠는가? 또 어떤 마을의 부녀자들이 1년 동안 기싸움을 얼마나 해서 그 일은 얼마나 하고 그걸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나 되느냐. 1년 동안 사람이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면 얼마나 남느냐. 이런 모든 통계들을 다 구별해서 나열하고 이것과 생산한 땅의 관계가 합당한지를 살피는 것이 통계조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비슷한 얘기들을 또 뒤져보면 재정 통계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산지수란 편에서 물어봅니다. 화폐의 표준 유통량은 한 현에 반드시 그 현의 논밭 상황과 상응하는 수만큼의 그 화폐가 돌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는 반드시 그 마을의 상황과 상응하는 숫자만큼이 돌아다녀야 되고 가정의 경우에도 그 가정의 식구가 상응하는 만큼이어야 된다. 그래서 군, 현, 향 이렇게 단위를 봤을 때 군의 경제를 때에 맞게 통제하자면 함께할 무리가 없고 향의 경제를 또한 때에 맞게 통제하자면 함께할 대우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포수가 했던 얘기를 우리 관중도 또 반복을 합니다. 왕업을 이루려는 군주는 백성에게 불을 비축하고 패업을 이루려는 군주는 지 패거리들한테 대부들한테 비축하고 나라를 해치고 가정을 망치는 군주는 자기에게 비축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승마수에 보면은 소위 이제 계획 경제 관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획에 의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를 먼저 반포해라. 그러고서 농업 생산과 물가 조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열고 닫는 일, 시장을 활성화시키되 그거에 대한 제도만큼은 조정해서 관할해라. 그리고 충분히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염처를 잘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시장에서 세금을 잘 걷어댐으로써 나라에 필요한 재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여기 점점점이고요. 물가를 올리고 낮추는 일을 장악해서 10분의 3의 양식을 비춘하면 10년이면 3년 영유 양식이 생기죠. 큰 흉년, 가뭄 홍수를 당한 해라서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궁실과 대사를 수리해서 아주 궁핍한 사람들은 품팔이라도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시대냐면은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죠. 궁실과 대사를 수리하는 일은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구휼 정책을 일자리 정책인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우열을 구별하여 세금 징수의 기준을 정하면 백성이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 비오고 한 땅에서 거둬들인 풍부한 세금으로 이게 여기 위에서 걷어서 상위 1%에서 걷어서 척박한 땅에 부족한 것을 채우며 이걸 우리가 나중에
손상이카라고 합니다. 위에 거 덜어서 부족한 데다 채워주는 것. 그래서 사계절의 물가를 조절해서 시장을 열고 닫는 것을 잘 장악하면 백성이 고향 떠나기를 좋아할 리가 없죠. 마치 네모난 물건을 평지에 세우는 것처럼 매우 안정될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통계 실행 방안까지 이제 제시를 해줬더니 그러면 이제 통계를 구별하고 생산한 땅의 관계가 합당한데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서 자세하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걸 적작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왕골과 부들이 잘 자라는 땅, 화살대나 박달나무, 산뽕나무가 잘 자라는 땅, 이 땅마다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자라는 장목이 다르다는 거죠. 푹 꺼져서 물이 고인 땅, 물이 고여서 물고기와 자라가 사는 땅이 있다. 이 네 가지 땅의 산물의 수량을 군주가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재물에서 수익을 얻어서 백성에게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10고, 이게 단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상등급 밭이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밭에 대해서 군주가 통계 방법을 쓰고 상품을 통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그걸 통제하게 되고 점점 부유해지다 보면은 농사일을 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 정치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통계 조사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자세한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조사표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통계 산출 작업을 시행한다는 건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고을 농촌,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자들한테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인구는 얼마냐? 어떤 고을의 여성 노동력은 얼마냐? 옷을 만들고 남는 옷감은 얼마냐? 주와 일을 순시하면서 이걸 굉장히 얘기가 깁니다. 인구가 많아서 부족한 인양생이 또 얼마고 이런 걸 다 물어서 조사 통계 기준을 먼저 얻게 된다. 이것을 총체적 통계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런 뒤에야 통계 수치에 따라서 화표를 유통시킬 수 있다더라. 하등급밭과 중등급밭의 농구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양식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요 최소한 우리로 치면 이제 하위 90%, 99%에 해당하는 농부들한테는 얼마나 그 적자 가게를 꾸리게 되는가를 살펴서 곡식을 빌려줘라. 이 환곡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최저 생활 수준. 보통 우리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생활임금을 소위 이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그 미리 물산이 형성되기 전에, 그다음에 이걸 형성되고 나서는 경영을 장악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정령으로 수매하고 방출하며 오르내리게 하면, 정령이라는 게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백성에게 강제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를 재정의 통계 방법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삼국기에서 통계가 그럼 이런 걸 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청이 필요하겠다. 기구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건 제왕공이 그만큼 이 실무, 정책 실무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계 관청을 세우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워라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조직과 인력이 받쳐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물어봤더니 소금과 철을 이용해서 자금을 만들면 쉽게 통계 관청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염철을 전담하는 관청, 이게 우리 이제 전매청 같은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재를 장악해서 창고 안에 양식 가격을 잘 조절하면 군주가 그 남은 이기를 통제해서 백성의 의식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도 원한을 품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정책을 보세요. 척박한 농토에는 세금을 면제해라. 그 다음에 산림에서 얻는 산물에는 세금을 매겨라. 부유한 집에서 부모를 지나치게 후히 장사해 지내는 거, 그거 세금 무겁게 매겨라. 가난한 집에서 부모 장사하는 것은 세금을 가볍게 뿐만 아니라 사실 지원을 해주겠죠. 부유한 집에서 아름답고 큰 집을 짓는 데서 세금을 무겁게, 재산세를 무겁게. 가난한 집에서 오두막을 짓는 것에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군주께서 나라의 통계관청을 세워서 백성의 빈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함이 마치 먹줄을 튕긴 것 같이 공정하면, 이거 이제 이 위에 말투를 보면 그 얘기의 맥락으로 살펴보면은 이 누진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나라의 재정 통계라고 합니다. 이게 관중이 얘기했던 국가 통계 관리의 요체입니다. 그럼 과연 이걸 현대 시대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 자,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밭에는 통계가 있고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금년도 우리 농림부에 작년이죠. 벌써 2014년 7월 달에 통계 담당관으로 있던 친구가 이 자기네들 실제로 밭의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팜맵은 뭐냐면 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위성으로 조사했더니 전자 지적과 현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경지 면적의 차이를 교정을 하겠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자, 밭 다음이 뭐였습니까?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그래서 인구 통계, 인구 추계 교실인데 이거 코시스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통계청 가보시면 되는데 연령별 인구 이거 이제 100%로 이제 그 저거 한 거죠. 100%로 이제 맞춘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54.8% 이게 뭐냐 생산 가능 인구예요. 15세에서 65세 미만.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재 2000년대에 최고로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2060년대 되면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40%대에서 10%대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비중이. 그런데 반면에 이 60년대 3%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거의 고령 인구들은 40%가 됩니다. 40%를 이거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만 한번 또 쪼개봅니다. 왜냐면 15세에서 25세, 25세에서 49세, 50세에서 64세. 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아까는 그 비중을 살펴본 거지만 그 인원의 절대 인원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테드 강연으로 이제 소개한 라이너, 슈트락, 그분의 이제 강연에서는 독일도 같은 상황에 2030년부터는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3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고용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머지 둘, 그러니까 유소년과 노년 인구에 대한 겁니다. 보다시피 요건 0세, 4세, 요건 5세, 9세, 요건 10세, 14세인데 다 줄어들고 있죠. 다 줄어듭니다. 거의 반 규모로 약 800만 명 규모였던 것이 거의 400만 규모대로 이제 떨어집니다. 반면에 지금 정말 끔찍한 것은 여기죠. 2010년만 해도 약 400, 400, 한 조금 넘어간 500만 정도 됐던 그 노인 인구,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85세 이상 인구입니다. 거의 없었는데 지금 그 2017년, 2010년 이게 지금 추계에 따라 보면은 2060년이 되면 그 85세 이상 인구만 해도 거의 400만 가까운 그런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도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소비에도 물품 소비에도 통계가 있고 그 이제 우리 현대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 통계청 보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데이터들을 잘 뒤져보시면은 정책에 필요한 그런 기초 자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쪽 보십시오. 보건, 교통, 통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건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일들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이렇게 소비를 점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요 식료품 비율이 줄어드는 건 좀 비극 아닌가요? 자, 어쨌건 이 공공성이 강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보존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를 거쳐서 관해서 보존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만큼을 소비에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품 소비도 하면 뭐였더라? 자, 소득. 이건 뭐냐면 비용이에요. 백성의 일상 비용. 그래서 이건 현재는 우리 가계 동향이라는 통계조사에서 파악을 합니다. 하위 20%, 상위 20%만 한번 비교해 보면 1분이죠.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들은 대략 한 달에 한 138만 원 정도 벌어오는데 그 중에서 세금 낼 거 내고 나서 112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지출하는 건 125만 8천 원으로 그걸 훨씬 넘어가니까 13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111.9다. 13만 원의 빚을 지는 그래서 이제 적자 가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반면에 5분위에 속하는 상위 20%는 한 785만 원 벌어서 뭐 세금 낼 거 많이 냅니다. 그래서 623만 원 정도 쓸 돈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380만 원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나머지 약 240만 원의 돈은 저축이 되거나 어쨌건 시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돈은 장롱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돈이 아니라 똥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통계가 있었습니까? 전폐에도 통계가 있다. 돈에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게 이제 본원통하고 이게 이제 M1, 그 다음에 M2, 우리 이제 LF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용 창출, 신용 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용만큼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22배 내지 23배 이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전폐 통계도 옛날에 했던 거 지금은 현재 한국은행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더라? 자, 지역에도 고을에도 통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GRDP라는 지표로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시피 이제 강원도에 대한 것들, 지역 내 총생산 총 얼마인데 그 중에 농림업은, 광업은, 제조업은 이건 총 생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럼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고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도 있죠. 나라에도 국가 채무 규모에.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통계 작업에 대한 그런 것들의 그 필요성을 너무 절감하고 있었던 관중은 제왕공을 설득해서 국가 통계 관리에 대한 기틀을 2700년 전에 세웠던 거죠. 제가 참고했던 책은 이제 관자라는 책입니다. 한 950쪽 되는데 지금 이 통계 얘기 말고도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읽겠다. 그냥 아주 차분한 기분으로 읽되 그 뒷부분에 가면은 케인즈하고 비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케인즈와 관중을 비교하면서 관중을 이제 제 나라의 그 케인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버지와 아들을 바꿔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역시 좀 편하게 읽을 만한 책으로서 그러니까 춘추 전국 이야기 중에 관중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경제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김원중 선생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빨꾼 강신주의 본격 이문제 이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이 깊게 담긴 관중과 공자를 비교하면서 얘기 나오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내용상. 여러분들 참 헷갈릴 만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국어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진짜 국어책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나라 얘기죠. 나라 얘기. 그러니까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고 이거 특히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 제어가 요 관중의 이야기와 상당히 연결이 많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계 숫자를 다루는데 능통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로 첫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